47페이지 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 종류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 가면 이제 민법은 41번부터 80번까지인데 그 41번, 42번에서 처음 만날 문제가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처음 공부할 때 내용을 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어요. 일단 별표를 좀 하고 갑시다. 32회 때도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문제는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모 2번 47페이지 법률행위 종류에다가 별표하시고, 먼저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1번 읽어봅시다.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1번.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죠?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단독행위라는 겁니다. 단독행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성립하는 게 단독행위예요. 다만 상대방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 잘 외워두기 바랍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세 가지 외웁시다. 먼저 유언 유증, 그리고 재단 범위 설립행위, 그리고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세 개 외웁니다. 특히 유언 유증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유언서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내 친구 을에게 줘라, 이게 유증이에요. 유증. 그러니까 유증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하면서? 유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 주기로 약속하는 게 이게 유증입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서에다가 내 건물을 내 친구 을에게 줘라라고 유언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럼 갑이 사망하면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 유증의 경우에는 내 건물을 내 친구 을에게 줘라라는 갑의 의사표시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유증은 친구 을에게 건물을 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요 유증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없는 단독행위다. 없는 단독행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친구 을에게 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을은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유증의 경우에는 갑이 유언장에다가 내 건물을 내 친구 을에게 줘라라고 의사를 표시하고 갑이 사망만 하면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이 유증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증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없는 단독행위다. 없는 단독행위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갑이 민법 학술연구재단을 하나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이때는 특별히 상대방이라는 게 없죠. 갑이 민법 학술연구재단을 하나 만들겠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거고, 갑이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포기를 했어요. 그럼 소유권을 포기할 때 별도로 상대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 점유권을 포기하는 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외우자는 거예요. 잘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외우는 겁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세 개 뭐 있다는 거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이게 있고요. 자, 그리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갑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먼저 동의.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 다음에 철회. 철회는 사전적 효력 발생 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철회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걸 철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상계라고 되어 있는데 상계는 뭐죠? 상계는 까는 거죠. 까는 거. 그러니까 줄 거 있고 받을 거 있을 때 대등한 금액에 관해서 까는 걸 상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계도 좀 알아두실 내용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또 갑에게 8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거예요. 결국 정리를 해보면 갑은 얼마 받을 게 있죠? 1,000만 원 받을 게 있고 800만 원 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얼마를 받을 게 있고 800만 원 받을 게 있고 1,000만 원 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서로 800 한돈에서 까자고 할 수 있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까자 이렇게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갑이 상계하자 이렇게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이건 단독행위라고 그랬으니까 갑의 의사표시 없이도 을의 의사표시, 을의 갑이 상계하자 의사를 표시하면 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800만 원 한돈에서는 채권이 소멸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상계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이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다음 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인은 추후 인정의 준말입니다. 추후 인정. 추인은 또 사례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갑 건물 소유자인데 이제 을에게 건물 매각에 관해서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건물 처분에 관해서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을이 자기가 마치 갑의 대리인인 것처럼 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을은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즉 유권 대리인이다, 무권 대리인이다. 무권 대리인이죠. 자, 그럼 이때 을이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하였다. 이걸 무권 대리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 무권 대리 행위를 하면 항상 본인에게 손해가 나요? 아니면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손해이다. 본인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죠.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익이 될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1억짜리 건물인데 1억 2천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효과를 받으면 이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 갑이라는 사람이 생각해보고 자기에게 법률 효과가 오도록 하는 게 좋겠다. 즉 법률 효과를 받고 싶다라고 말할 때 하는 의사표시가 이게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추후 인정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법률행위 효력을 인정하는 걸 추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법률행위의 효과를 받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그럼 추인을 하게 되면 갑의 의사표시 한 개만 가지고 되죠. 따라서 단독행위고 갑의 의사표시가 병이라는 사람에게 도달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추인은 단독행위인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없는 단독행위다. 있는 단독행위라는 겁니다. 그다음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취소는 대표적으로 사기당했다, 강박당했다. 그러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해제에다가 일시적 계약이라고 써볼까요? 일시적 계약. 이건 상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시적 계약. 그다음에 해지에다가는 계속적 계약이라고 써봐요. 해지에다가는 계속적 계약.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을은 뭘 지급해 줘야 되죠? 차임. 그런데 을이 2달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건 해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면 계약이 끝나죠. 이렇게 일시적 계약. 한번 굿부하면 계약이 끝나는 걸 일시적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일시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없앨 때 쓰는 단어가 해제. 해제. 임대차는 이제 존속 기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임차인은 계속 차임을 지급해 줘야 되고 임대는 계속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죠. 이렇게 급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돼야 되는 게 계속적 계약인 겁니다. 이렇게 계속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앨 때 쓰는 단어가 이게 해지라는 거예요. 다시 일시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앨 때 쓰는 단어가 뭐다? 해제. 그다음 계속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앨 때 쓰는 단어는 해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채권 포기라고 되냐? 채권 포기. 괄호 열고 채무 면제죠.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채권을 포기하는 거, 채무를 면제시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요. 그다음 제한 물권의 포기. 대표적으로 지상권 포기, 저당권 포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상권, 이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 같은 걸 이렇게 짓고 싶은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되죠. 근데 그 땅을 사려면 이제 토지 매매되게 많이 되니까 사는 방법 말고 빌리는 방법도 가능한 겁니다. 빌려 쓰는 방법도 뭐 크게 두 가지예요. 물건으로 빌려 쓰는 방법이 있고 채권으로 빌려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물건으로 빌려서 쓰는 방법이 이게 지상권인 거예요. 즉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갑의 건물을 물건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인 겁니다. 그럼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우리 갑의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합의를 해줘야 되죠. 이게 지상권 설정 계약입니다. 그래서 갑하고 우리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의뢰 이름 볼까요? 지상권자, 갑의 이름은 지상권 설정자. 그렇게 우리 지상권을 설정받은 이유는 뭐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은 지상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가 이게 지상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권자 우리 갑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지상권을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땅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게 더 이상 너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지상권의 포기예요. 이때는 요 의뢰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 되죠. 그 다음에 요 의뢰 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돼야 되니까 이건 지상권을 포기하는 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없는 단독행위다 있는 단독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거예요.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우리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그럼 갑하고 우리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뢰 이름 뭐죠? 저당권자, 갑의 이름은 저당권 설정자. 그럼 이때 이 저당권자가 자신의 저당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의리라는 사람의 갑에게 더 이상 너의 토지를 경매에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저당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없는 단독행위다 있는 단독행위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다음 유치권 이런 거 다 통틀어서 말할 때 제한물권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제한물권을 포기하는 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없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권행위가 있네요. 수권행위, 대리권 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수권행위. 그럼 이쪽에 와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네가 좀 팔아줄래라고 부탁하는 건 위임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처리 부탁하는 계약을 위임계약이라고 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 매각에 관해서 대리권을 주는 걸 이걸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대리권을 주는 행위. 이게 수권행위인 겁니다. 이때는 갑이 을에게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주겠다는 갑의 의사표시 한 개만 가지고 되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외우는 거죠. 아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거 3개 있다고 그랬는데 3개 뭐죠?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제 동그라미 해볼까요? 먼저 동철입니다. 동철. 그러니까 동철이가 그 다음에 상추 동그라미 해봐요. 상추 먹고. 실제로 그 상추에는 졸린 성분이 있어서 상추를 많이 먹으면 취하죠. 취해 동그라미 해볼까요? 취해. 그러니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막 포기한 겁니다. 채권 포기, 제한물권 포기, 그리고 대리권 준 거, 수권행위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막 포기한 겁니다. 채권 포기하고 제한물권 포기하고 수권행위를 해주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다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3가지 뭐죠?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채권 포기하고 제한물권 포기하고 수권행위를 해주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갑시다.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뭐하는 경우죠? 대립이 포인트입니다. 대립. 여기 계약에는 채권 계약도 있고 물권 계약도 있고 가족법상의 계약도 있고 그래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뭐하는 거? 대립하는 게 계약입니다. 먼저 채권 계약에 해당되는 건 이건 계약법 강론에 나오는 계약 이름 3개 말하시면 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대표적으로 채권 계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대표적인 채권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물권 계약입니다. 물권 계약. 물권법에 나오는 계약 이름 쭉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 계약, 이거 물권 계약입니다.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의 경우에 저당권 설정 계약, 소유권 이전의 합의 이걸 뭐 물권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법상 계약 정도 아시면 되겠네요. 가족법상 계약. 그러니까 혼인도 계약이고 이혼도 계약이죠. 혼인, 이혼과 같은 건 가족법상의 계약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약은 이렇게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뭐 하는 경우다. 대립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동행위 갑시다.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밑에 가시면 의 나오죠.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인데 이 합동행위는 아까 봤던 회사 설립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관 작성할 때 갑도 의사로 표시하고 을도 의사로 표시하고 병도 의사로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평행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다음 이렇게 하면 일정한 방향을 위해서 모아서 그릴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구심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합동행위에서 평행적이다 구심적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모아는 거, 대립하는 거. 합동행위는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대립하지 않는 겁니다. 합동행위는 얘 하나만 기억합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 하나 밑줄 할까요? 사단법인 설립행위. 그러니까 회사 만드는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대표적인 합동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류들을 잘 정리해서 외워둬야만 문제를 빨리빨리 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할 때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식 방식이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50페이지 오실까요? 50페이지.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요식행위고, 그다음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 구도로도 할 수 있는 거. 특별한 방식이 필요가 없는 게 불요식행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요식행위, 불요식행위의 경우에 이게 요식행위가 많아요, 불요식행위가 많아요? 불요식행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고 요식행위에 해당되는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외워야 될 건 요식행위가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이 요식행위에 해당되는 걸 외우는 게 관건인 겁니다. 자, 그럼 교재로 어디 보시냐면 양가로 2번에 볼까요? 양가로 2번에 와서 자, 세 번째 줄 끝에 갑니다. 그러니까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다음 네 번째 줄로 위출할까요? 요식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먼저 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유언, 그다음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어음, 수표행위, 그다음 등기, 신청. 그러니까 법인 설립행위 할 때 반드시 주무관청에 주무관청에 허가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지지에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설립 등기라는 걸 해야 된다 그랬죠. 설립 등기라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무슨 행위다? 요식행위. 그다음 유언도 법이 정한 5가지 방식만 허용이 됩니다. 자필증서, 녹음증서, 녹음, 그다음 구수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같은 법이 정한 5가지 방식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자필증서, 녹음, 그다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 방식만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 방식 이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유언이 요식행위이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 이혼, 인지, 입양 밑줄 할까요? 얘네들은 다 신고를 해야 되죠. 혼인 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하게 되고,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하게 되고, 인지,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신고를 해야만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인지로 뭐냐면 인지가 갑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첩계약을 맺고 이제 애를 이렇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펴서 애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는 뭐냐면 이 부가 혼인 외의자가 자신의 자임을 인정하는 걸 인지라고 표현합니다. 부가 혼인 외의자가 자신의 자임을 인정하는 걸 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혼인, 이혼, 인지, 입양은 다 뭘 해줘야 되죠? 신고예요, 신고. 그다음 어음, 수표, 어음 발행하고 수표 발행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어음, 수표 대표적인 요식행위고요. 등기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기 신청. 등기 신청은 그 등기소에 갑하고 우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는 어디서 신청하는 거죠? 어디 가서? 그냥 등기소 아니고 앞에 관할,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관한테 등기를 하러 왔어요라고 말만 하면 돼요.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서면을 제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 대표적인 요식행위라는 겁니다. 이거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요식행위에 해당되는 거 쭉 읊어봅시다. 먼저 법인 설립행위죠. 법인 설립행위. 그다음 유언. 그다음 혼인, 이혼, 인지,
입양, 혼인, 이혼, 인지, 입양. 그리고 어음, 수표 행위. 그리고 등기, 신청 이렇게 있네요. 자, 요 정도 내용 반드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외워두면 좋은 게 뭐냐면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다 무슨 행위로 말하면 돼요? 불요식 행위로 말하면 되죠.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수권행위는 요식행위예요? 불요식행위예요? 수권행위. 여기 없죠? 요 5가지 안에 없으니까 무슨 행위다? 불요식행위. 매매계약은 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다. 매매계약 여기 안에 없죠? 그럼 무슨 행위죠? 불요식행위. 그래서 외우라는 겁니다. 요식행위에 해당되는 거 5가지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불요식행위로 처리를 하면 되니까 요식행위에 해당되는 거고 외워두기 바랍니다. 참, 요거 제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 엄청 안 듣는 사람 있죠. 나이가 이렇게 찼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장가도 가고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얘는 나이가 40 초반인가 그런데 하여튼 부모 속 엄청 썩이는 아이 하나 있어요. 아직도 뭐 장가도 안 가고 그다음에 아직도 뭐 나이트클럽 이런 거 다니고 클럽도 다니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말 엄청 속썩이고 다니는 아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아버님은 맨날 얘가 걱정인 거예요. 얘가 장가도 안 가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맨날 뭐 오토바이나 타고 돌아다니고 뭐 클럽 다니고 이러니까 얘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자식 이름이 요식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식아, 네가 혼인만 하면 내가 법인도 설립해주고 어음 수표도 주겠다라는 게 나의 유언이다. 알겠냐 이 등신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외울 수 있겠어요? 요식아, 네가 혼인만 하면 법인도 설립해주고 어음 수표도 주겠다는 게 나의 유언이다. 알겠냐 이 등신아? 등신, 등기 신청을 말하는 겁니다. 외울 수 있겠죠? 이렇게 외우기 바랍니다. 요식아, 아시겠죠? 한번 해봐요. 요식아, 요식행위에 해당되는 거고 네가 혼인만 하면 혼인 세트죠. 혼인, 이혼, 인지, 입양. 법인도 설립해주고 어음 수표도 주겠다는 게 나의 유언이다. 법인 설립행위, 어음 수표행위, 그다음 유언, 그다음 알겠냐 이 등신아? 이게 등기 신청.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려가세요. 이제 4번 갑시다. 유상행위, 무상행위인데 이건 요 한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읽죠? 이거 출연 이렇게 있습니다. 출연. 그러니까 재산을 내놓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걸 출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갑도 출연했고 울도 출연했다. 그럼 서로 출연했다. 그러면 이건 유상행위라고 말하고 어느 한쪽에서 재산을 내놨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재산을 내놨는데 상대방은 뭐 재산을 출연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행위? 무상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매매계약은 유상행위다, 무상행위다. 매매계약은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이제 을이 대금 지급하는 거죠. 그럼 갑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을은 대금 지급하는 거니까 서로 출연한 거죠. 그럼 무슨 행위가 되는 거죠? 유상행위. 증여계약은 뭘까요? 증여계약은 갑이 대금 안 받고 건물 공짜로 주기로 약속하는 게 증여계약입니다. 그럼 증여계약은 무슨 행위죠? 무상행위. 임대차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임대차.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갑은 건물을 내놓는 거죠.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을은 차임 지급해 줘야 되니까 서로 출연한 겁니다. 얘는 뭐가 될까요? 유상행위가 되는 거고 그다음 사용대차 계약. 갑이 자신의 건물을 한 달간 을에게 공짜로 빌려주기로 약속하는 게 사용대차 계약입니다. 그럼 사용대차 계약의 경우는 갑만 건물을 내놓는 거죠. 갑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고 을은 아무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거니까 사용대차 계약은 어디에 해당한다? 무상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대행위하고 종대행위 얘는 먼저 의의를 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5번에 양가로 1번 주대행위란 종대행위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개념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사용 수익하게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우리 대금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매매 계약의 부수에서 우리 계약금조로 돈 100만 원을 준 거예요. 계약금 지급하는 것도 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요 계약금은 매매 계약의 부수에서 주는 돈, 이걸 계약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계약 중에는 뭐가 주된 행위일까요? 당연히 매매 계약이 주된 행위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맞춰봅시다. 계약금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5의 X예요. 계약금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5X, X죠. 그러니까 보통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매매 계약을 하고 나중에 계약금을 명백히 하고 계약금 줘도 되죠. 그러니까 요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함께 따라다니는 거 맞는데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이 있어요. 즉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만 계약금 계약도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돼서 효력을 상실하면 계약금 계약도 같이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즉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은 부종성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대해서 함께 따라다니니까 뭐가 있다? 부종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부종성이 있는 건 맞는데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동시에 할 필요까지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동시에 할 필요까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내려와 볼까요? 50페이지 가서 양가로 3번.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대하여 뭐가 있다? 부종성이 있다.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즉 주된 행위가 성립해야만 종된 행위도 성립할 수 있고 주된 행위가 무효, 취소로 소멸하는 경우 종된 행위도 같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다만 오른쪽 양가로 4번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동시에 할 필요까지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법률행위 종류 파트에서는 이렇게 5가지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다음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그다음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그리고 유상행위, 무상행위, 그다음 주된행위, 종된행위 5가지 정도만 잘 분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효과에 따라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로 나눈다 그랬죠. 이건 따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책은 어디냐면 48페이지 보시면 그 점 2번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거기에 채권행위 1번 읽어보시고 물권행위 1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림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우리 대금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면 건물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을과 합의를 한 겁니다. 우리 계약을 체결하고 갑하고 소유권 이전에 합의를 하고 우리 대금을 다 완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무엇을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등기. 등기라는 걸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매매 계약을 부르는 이름이 있고요. 소유권 이전의 합의를 부르는 이름이 있고 요 등기를 부르는 이름이 각각 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렇게 매매 계약은 이건 채권행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 채권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의 합의 이건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와 같은 건 이건 공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건물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갔다라는 걸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공시 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매매 계약 체결하는 건 이건 채권행위라고 하고 소유권 이전의 합의는 물권행위라고 하고 등기 인도 같은 건 뭐라고 표현한다? 공시 방법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여러분 읽어봤던 그 채권행위는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데 옆에 여백에 불러드린 내용을 한번 써볼까요? 그 굵은 글씨 양가로 1번 채권행위 옆에다가 땡땡 하시고 거기다가 채권행위 옆에다가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라고 씁시다. 다시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 이게 채권행위의 뜻입니다. 다시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
그렇게 쓰셨어요? 그다음 물권행위에다 씁시다. 물권행위 옆에다가 땡땡. 양가로 2번 물권행위 옆에다가 땡땡.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 자, 그렇게 썼으면 여러분 쓴 거 한번 읽어봅시다. 채권행위는 뭐라고 썼죠? 채권행위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 그다음 물권행위는 뭐라고 쓴 거죠?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 자, 그렇게 썼으면 펜 놓고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첫 번째 그 설명 들을 때 잘 들어야 헷갈리지 않게 돼요. 자, 지금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먼저 채권행위부터. 그럼 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건 채권행위를 했다는 거고, 아까 채권행위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행의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채권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이행의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죠. 자, 그럼 잘 따라와 보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갑이 을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뭐 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줄게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한 것대로 건물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소유를 주는 행위를 갑이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되죠.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건 채권행위이고, 채권행위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한 거니까 반드시 약속한 것대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소유를 갑이 을에게 주는 행위를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약속한 것대로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을이 갑에게 대금 지급해 주겠다라고 뭐 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죠. 따라서 을도 마찬가지로 갑에게 약속한 것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을이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채권행위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니까 반드시 약속한 것대로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남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가볼까요? 갑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갑이 이번에는 병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병 소유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갑이 병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예요. 유효. 자, 그럼 잘 따라 봅니다. 아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건 채권행위고, 채권행위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뭐 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넘겨줄게라고 약속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에 병 소유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 너한테 넘겨줄게라고 약속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병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해도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 너한테 넘겨줄게라고 얼마든지 약속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병 소유 건물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함부로 처분할 권한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처분할 권한이 없는데 매매 계약과 같은 채권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채권행위를 할 때는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행위는 그냥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니까 채권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에 관한 처분 권한이 반드시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행위를 할 때는 그 물건에 관한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갑이 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한테 넘겨주면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뭐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을 때 을이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갑이 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서 을에게 건물 소유권 넘겨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불리하지 않아요. 그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이라는 걸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 그래서 갑하고 맺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을은 자신에게 생긴 손해까지 선인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소유권 취득을 못했을 때에도 을을 보호해주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시다. 갑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면 갑은 건물에 대해서 사용 가치도 가지고 교환 가치도 가지죠. 이때 요 소유권 이전의 합의라는 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을에게 넘겨주기로 갑하고 을이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게 물권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행위는 사용 가치 또는 교환 가치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합의인 겁니다. 사용 가치 또는 교환 가치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합의가 물권행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물권행위의 경우에는 이행의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물권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행의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왜 안 생길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 사용 가치를 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럼 네가 나의 건물을 직접 써도 좋다라고 둘이 합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를 네가 가져가라고 갑하고 을이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럼 이미 사용 가치를 을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했으니까 요 을은 사용 가치를 넘겨받은 거죠. 넘겨받았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뭐 도와줄 필요 없이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자, 요 사용 가치를 을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용 가치가 을에게 넘어갔으니까 을은 직접 갑의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 되죠. 그럼 이때 을이 갑의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있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도와주는 행위, 이게 이행이에요. 을이 갑의 건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데 있어서 을이 이에 대해서 도와주는 행위라는 걸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죠.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직접 사용 수익만 하면 되니까 요 물권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행의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교환 가치를 을에게 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럼 교환 가치를 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는 말은 뭐냐면 을 네가 나의 건물을 직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도 좋다라고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을 네가 나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도 좋다라고 합의했으니까 교환 가치를 넘겨받은 을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잘 보면 이때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 같은 걸 팔 때 갑이 이에 대해서 도와주는 행위라는 걸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갑이 도와주는 행위라는 게 이행인데 물권행위의 경우에는 교환 가치가 이미 을에게 넘어갔고 을은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하면 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도와주는 행위라는 걸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요 물권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행의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요 채권행위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니까 반드시 약속한 것대로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물권행위는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이미 넘기기로 다 합의를 한 거야. 그럼 가치가 다 넘어갔으니까 물권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행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미 가치가 다 이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요 물권행위를 할 때는 이건 네가 직접 사용 수익해도 좋다, 직접 네 맘대로 처분해도 좋다라고 합의를 하는 거니까 물권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그 물건에 대해서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처분 권한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다만 요 물권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물권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준물권행위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물권에 준하는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준물권행위인 겁니다. 여기는 준물권행위라고 되어 있죠. 준물권행위. 그럼 성질이 채권행위에 같다는 거예요, 물권행위에 같다는 거예요? 준물권행위라고 그랬으니까 성질이 뭐와 같다? 물권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이 준물권행위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얘도 잘 외워야 됩니다. 준물권행위에 해당되는 얘 오른쪽에 봐볼까요? 49페이지 봅시다. 49페이지 가서 준물권행위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나오죠. 자, 준물권행위는 첫 번째 뭐 있죠? 채권 양도, 채권 팔아먹는 거. 그 다음에 채무 인수가 아니에요. 채무 면제. 채무 면제.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 보고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채무 면제. 그리고 지식 재산권의 양도, 그다음 특허권, 그다음에 상표권, 그다음에 이렇게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걸 지식 재산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워둘까요?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무슨 행위라고 한다? 준물권행위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볼까요? 그럼 준물권행위의 경우에는 준물권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처분 권한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준물권행위는 성질이 물권행위 같고 물권행위를 할 때는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준물권행위를 할 때도 준물권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할 때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세 가지 중에서요 의무 부담행위로라고 부르는 건 뭘까요? 의무 부담행위에 해당되는 건 뭐죠? 아까 채권행위는 뜻이 뭐라 그랬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 그래서 요 채권행위는 다른 말로 무슨 행위라고도 한다? 의무 부담행위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중에서 처분행위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처분행위에 해당되는 거 두 가지죠.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됩니다. 요 물권행위를 할 때도 처분 권한이 필요하고 준물권행위를 할 때도 처분 권한이 필요하니까요.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를 줄여서 말할 때 이건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할 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그런데 채권행위는 무슨 행위라고도 하고 요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하고 그다음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통틀어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 처분행위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하려면 채권행위의 뜻, 그다음 물권행위의 뜻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채권행위 뜻 다시 해봅시다. 채권행위 뜻이 뭐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 그러니까 요 채권행위는 무슨 행위라고도 한다? 의무 부담행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권행위의 뜻이 뭐죠?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다음 요 물권행위는 처분 권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준물권행위도 처분 권한이 필요해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합해서 뭐라고 표현한다? 처분행위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